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긴축 흐름과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의 차이점 이런 주제들을 갖고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난번 머니올라 출연했을 때 저희도 이제 소개는 했지만은 부의 시나리오. 예. 여전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요.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책을 어떻게 쓰셨길래 좀 비결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쓸 때 생각했던 거는 책을 한 권 다 읽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경제책을 한 권 다 읽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한 권 다 읽을 수 있는 경제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 권을 다 읽기 위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표현이 되게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예.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어디까지나 제 의도였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과분하게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희 항상 감사드립니다. 책을 쉽게 쓰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실력파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저희 기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네. 어려운 내용을,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 열렸던 미국의 잭슨 홀 미팅이 최대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이퍼링, 기금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은 저희 오건영 부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관전 포인트,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잭슨 홀이 원래는 이제 작년에는 온라인이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만나서 행복하게 얘기합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개최되기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돌린 거죠. 왜 온라인으로 돌렸을까요? 델타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예. 델타 변이가 그러니까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겁니다. 델타 변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이 얘기가 좀 약간 좀 그렇죠. 그런 이럴 수도 없고 그러네요.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돌렸다라는 얘기 하나에서도 되게 희망을 많이 안도감을 가졌죠. 별거 없겠다. 예. 별거 없겠다. 이번 잭슨홀에서 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 거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FOMC로도 9월달 FOMC로 밀어 넣을 것 같다. 어차피 컨퍼런스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잭슨홀 주제가 통화 정책인데 언제의 통화 정책이냐면 언이븐 이카노미라고 해서 언이븐이 평평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균등한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흥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급격한 통화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주제하고도 약간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든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을 갖고 약간은 이제 비둘기 아닐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밤으로 오는 거죠. 10시였죠? 예. 10시였나 11시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딱 들었죠. 라이브로 들으셨구나. 예, 라이브로 들었죠. 라이브로 들을 때는 이게 PPL은 아닐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놓고 노트북을 열어놓고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investing.com 같은 걸 열어놓으면은 좀 저 그 사이트하고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런 걸 열어놓고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특히 어떤 걸 많이 봤냐면 통화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산들을 좀 봤는데 첫 번째는 나스닥을 봤고요. 나스닥이 성장주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보면은 테이퍼링 이슈에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금을 봤어요. 금값을.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쭉 조망을 한 거죠. 이게 재밌었어요. 이게 딱 시작하자마자 얘네가 훅 움직이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 15분 동안은 보통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언이븐 이카노미 이 얘기를 갖다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의 핵심이 거의 다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멀었다.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보이시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니까 설마 테이퍼링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렇지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재밌어.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주식 봤다 몇 페이지 넘기면 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본 거죠. 근데 마지막 5분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5분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뭐라고 하냐면
파월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테이퍼링을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검토하고 있다. 네. 물가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나왔다. 이거는 모두 오케이. 왜냐면 물가 높잖아요, 지금. 모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고용 얘기하겠는데, 이제 고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용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이라고 하면서 7월달 FOMC에서 나는 그 연내 테이퍼링 인상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제 시장이 이 지수가 줄렁하죠. 이제 휘청하죠. 그래서 이제 I was라고 하면서 이제 7월달엔 그쪽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8월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달 그 FOMC로부터 8월달 딱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고용에서 굉장히 강력한 고용 지표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또 긴장하는 거죠. 오, 테이퍼링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불안함이 남았다.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와 리스크를 케어풀리라는 단어를 써요. 면밀하게 보겠다. 주의 깊게 보겠다. 이 단어를 쓰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연내 시사냐 아니냐. 일단은 이게 확실하게 답을 준 건 뭐냐면 지난달엔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달엔 연내에 찬성한다. 이번 달에 나는 얘기는 케어풀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거기서 이제 다시 원당에 이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이제 뭘 연결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무슨 고민이냐면 테이퍼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짧게 얘기했는데요. 테이퍼링이라는 걸 자꾸 보시면 이게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엑셀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실질 긴축이에요. 돈을 주는 걸 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면 금리 인상도 빨라지나? 테이퍼링의 속도를 빠르게 간다면 금리 인상이 빨라지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명확히 딱 선을 긋냐면 테이퍼링하고 금리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테이퍼링보다 금리 인상에는 훨씬 더 스트링전트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나는 7월에는 그거였다. 나는 7월에는 테이퍼링을 지지했다. 근데 지금은 케어풀리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다가 좀 이렇게 안심을 했죠. 거기 뒤에 보험을 하나 들어준 거죠. 혹시 모르는데 금리 인상하고 연결을 짓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수습을 하고 끝낸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되게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좀 무언가 메시지를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라는 건 첫 번째는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굳이 연내라는 말을 안 해도 됐어요. 문구상, 흐름상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연내라는 말을 했잖아요. 사실상 파월은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릴지 은근슬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소프트하게, 스무스하게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다 이제 박아놓은 건 시사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시사라고 하기도 하고 암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다 씨는 다 연내 테이퍼링을 다 뽑았던데요. 예,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과거형인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연내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당연히 맞고요. 확실히 높아진 건 맞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까지 몰아냈으면 이 정도까지 이제 파월이 자기 입장까지 말을 했으면. 연내에는 이제 실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을 때 시장이 테이퍼링 연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잘 넘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크게 막 흔들리면서 막 몇 프로씩 막 폭락하고 이랬으면 또 얘기가 달랐을 수 있는데 이걸 잘 소화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부담이 없죠. 이때 바로 진행해야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뭐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어찌됐건 연내 테이퍼링을 이제 실시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 앞으로 어떤 절차로 이게 됩니까? 9월 FOMC도 있고 말씀대로 11월 12일까지도 FOMC가 좀 있으니까 언제 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진짜 늦더라도 11월 달에는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는 먼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빠른 거는 9월 달에 예고와 동시에 줄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9월 달에 예고를 하고 나서 예. 그렇게 머지않은 두 번의 FOMC에서 예. 그리고 정말 늦는다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타 변이에 의한 이슈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어떤 큰 출렁임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뭐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선언을 하고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연내 그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연내 그 짧은 기간 안으로 딱 이렇게 좁혀버렸잖아요. 그럼 사실상 시행 시기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지가 몇 개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는데 그럼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좀 관심을 가질 거는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이느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월 100억 달러씩 줄이는 옵션이 있죠. 그럼 12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월 150억 달러씩 줄이는 옵션이 있죠. 그럼 8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월 200억 달러씩 줄이는 옵션이 있는데 이러면 6개월이 걸릴 거예요. 가장 세게 말하시는 분이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인데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이제 비둘기셨다가 갑자기 전향하셨다고 그 말씀 이제 드렸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9월 달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예고와 동시에 진행해라. 그렇게 하고 200억 달러씩 줄여서 6개월 내에 끝내서 내년 3월까지는 끝내자.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중반에 하자. 이게 세시죠?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200억씩, 150억씩, 100개씩 줄이는 게 어떤 타이밍에 뭘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테이퍼링의 속도도 들어오지만 테이퍼링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금리 인상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언제 시작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아예 잭슨홀에서 얘기를 안 했었으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회의하다 보면 저 얘기는 하지 말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거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론 지금이야 먼 미래지만 뒤로 밀어놓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또 이슈화가 된 공식적으로 페드에서 이슈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얘기가 이제 꾸준히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에서 나온 게 처음인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하고 엮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지역 연준 위원들이 코멘트를 할 때는 조금씩 섞어 썼었어요. 근데 사실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연내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코멘트를 하진 않았었죠.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시점도 시점이지만 이제는 속도에 대한 얘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속도하고 그 다음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시장이 조금은 좀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9월 달에는 조금은 성급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당시에도 보면은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다가 신흥국들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또 실제로 테이퍼링 적용 시점을 또 늦추기도 하고 또 기준금리도 사실상 한 2년 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신흥국들 발작이 일어나면은 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너무 크게 흔들린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로 15년도를 보면 15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14년도 11월에 테이퍼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15년도 초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15년도 3월 달을 보는 분들도 있었고 6월 달까지는 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15년도 6월 달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 쪽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안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해야겠다 싶었는데 9월 달에 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8월 달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15년 8월부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못했죠. 그래서 한 게 12월 달에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테이퍼링도 시장이 견뎌줄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논외로 좀 섞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신흥국들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느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번엔 좀 바라볼 건 뭐냐면 다만 지난번 테이퍼링하고 이번에 테이퍼링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한 번 해봤다는 게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저 같은 사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페드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대표적인 준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FIMA라는 게 들어왔어요. FIMA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사놨어요. 예. 미국 장기 국채를 사놨는데 장기 국채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10년짜리 정기예금 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해지가 안 돼요. 예. 그럼 현금이 필요할 때 달러 현금이 필요할 때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파산하겠죠. 피마는 뭐냐면 이거 언제든지 미국 중앙은행에 가져오면 이거 담보로 해서 대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대출. 예. 아니 저는 다른 나라인데도 상관없나요? 콜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피마라는 걸 갖다 제도를 도입을 하나 해줬고 아주 러프하게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준비했냐면 SDR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셜 드로잉 와이시라는 건데 무슨 인출권? 특별 인출권이죠.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SDR을 배워서 썼는데 근데 이제 그 SDR을 요번에 이제 IMF에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SDR이 뭐냐면 이 SDR은 인출권입니다. 뭘 인출할 수 있냐면 기축통화를 인출할 수가 있어요.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위안화나 이런 걸, 파운드화나 이런 걸 인출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SDR을 갖다가 지금 6천억 달러 정도, 6,500억 달러 정도가 준비가 됐거든요, 요번에. 사상 최대치로 준비를 IMF에서 해줬고요. 이걸 갖다가 각국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 중에 2,700억 달러 정도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럼 신흥국은 사실 2,700억 달러만큼 확보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0억 달러인가 17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외환보유고에. 그럼 달러 확보가 사실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SDR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달러로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담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IMF의 회원국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건 하나의 대출이 되는 겁니다. 대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IMF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SDR이 뭐다, FEMA가 뭐다를 떠나서 결국에는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건 테이퍼링 했었을 때 달러가 빠져나가고 달러가 부족해졌을 때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방주사를 사전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흥국들도 미리 예방주사 다 맞았죠. 왜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했어요. 나중에 자본 빠져나갈 때 한꺼번에 들어올리면 내수도 망가져 버리니까 미리 사전에 조금씩 올려놓은 거죠. 이런 이제 대비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건 과거와 다른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쌓아놨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데 바리케이트를 쌓더라도 예방주사 맞는다고 꼭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감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다. 방파제를 쌓아놨더라도 파도가 더 세게 들어오면 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먼저 앞으로 딱 껴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9월 FOMC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말씀대로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말고 금리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로서는 2023년 금리 인상이 이게 뭐 기존의 점도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변화의 그런 조짐 같은 게 보입니까? 점도표라는 거는 3, 6, 9, 12월에만 나와요. 원래 FOMC는 8번이 있는데 그중에 4번. 3, 6, 9, 12월에만 나오니까 9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언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점을 찍는 그 시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FOMC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땡겨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테이퍼링이 서둘러진다라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은 점도표에서도 일부는 더 땡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만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23년 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도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절대 동일선상에 놓지 마라. 기준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은 지금 정도에도 단행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훨씬 더 스트링전트하다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훨씬 더 스트링전트한 기준을 들이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격한 기준이 되겠다. 그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이번에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각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FOMC 때 점도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연준이 작년 3월부터 해서 뭐 기준금리 인상부터 양적 완화해서 이렇게 하도 정책들을 쭉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잡아가는 과정에서 뭐 돈도 얼마큼 풀렸고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연준에서 풀었고, 그 다음에 향후도 얼마 정도 풀리는지 요걸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양적완으로 공급한 게 3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줄이는 게 아니라 주긴 주되 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고 해도 1200억 달러를 주다가 1050억 달러. 네. 그 다음번에는 900억 달러, 750억 달러 이렇게 줄여서 주겠죠. 그러면 1200억, 1050억, 900억, 700억 이게 또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산은 한 1조 정도가 더 양적 안으로 추가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월 1200억 달러씩 푸는 거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 풀었었어요? 시점이 3월 달부터 풀었고요. 작년도 3월 달 말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1200억 달러씩 푼 게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에 왕창 풀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 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풀었죠. 거기서 1조 달러, 2조 달러씩 들이부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여서 정제가 된 게 작년 5월 정도에 이제 1200억 달러로 픽스가 되면서 그렇게 계속 뿌리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는 더 달라고도 했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양적 완화 못지않게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말하자면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해가지고 재정 정책으로도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재정 정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꾸준히 이어지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질문의 요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1조 달러 인프라, 그 다음에 3.5조 달러 패밀리 관련된 그 인프라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그 통합으로 해가지고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은 한순간에 1조 달러를 쏟아붓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원래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에다가 실제로는 한 5천억 달러, 4,500억 달러, 그 정도 자금을 더해가지고 1조 달러가 된 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조 달러는. 그 다음에 3.5조 달러도 마찬가지인데요. 1조 달러나 3.5조 달러나 자금이 집행이 될 때는 한 번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4.5조 달러가 얘들이 8년, 10년 이렇게 쭉 꾸준히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금들은 개인들한테 직접 돈을 쓰세요라고 해서 캐시를 주는 구조가 아니고 무언가 인프라라든지 교육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자녀 보육 같은 걸 위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건 있어요.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3월 달에 보셨던 것처럼 1인당 1,400달러씩 미식 구면은 5,000달러 이상 이렇게 꽂아주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리하고 주가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워낙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기저에는